안녕하세요. 대한전자공학회 부회장 이혁재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학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자공학회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ICT 분야 연구 및 개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석학과 산업계 리더 및 미래 핵심 유망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전문가들의 동영상 강연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제6회 초청 강연자로서 모신 김도원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미래도시융합공학과 교수님은 현재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이시며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과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UN 지속가능개발목표 선도거점대학 대표 역할과 더불어 용상도시재생계획을 총괄하고 계시며 상암 디지털 미디어시티 2012 여수세계엑스포 마스터플랜과 국가과학비즈니스 벨트 사업의 기획 설계 등 다수의 도시설계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으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또한 UN 해비텟와 함께 베트남 다낭시 첨단산업지구 마스터플랜과 경제사회계획을 수립하셨고 러시아 이루크츠크 주위의 바이칼 스마트시티 개념 설계를 주도한 공로로 국가로부터 건정포장을 수여받기도 하셨습니다. 김도원 교수님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강연은 스마트 도시 설계와 ICT 기술 전복에 관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미래를 향한 기회와 새로운 도전 과제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도원 교수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김도현입니다. 먼저 제가 대한전자공학회에서 강연을 하게 될 거라고는 여태까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런 그 기술의 변화와 도시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희가 이 전자공학회 등 이런 기술 부분에 대한 여러 말씀도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이 도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우리의 미래에 조금 더 많은 이런 그 기회와 그리고 특히 교육 분야,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함께 새로운 종합적인 분야로서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도시 설계를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도시에 사실 겁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런 현상들이 조금은 더 우리보다는 그 진지하고 또 심도 깊게 일어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왜 도시에 살까요? 이 질문이 저희에게 제일 중요한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고 그 도시 속에서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도시 생태계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스마트시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후변화와 지금 코비드-19과 같은 대역병이 인류의 최대의 문제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급격한 도시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급격한 도시화 문제가 잘 인지되고 있지 않은 것들은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이미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이미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화와의 문제와 기후변화 그리고 이런 대역병과의 관계가 왜 인류의 문제가 되는가에서 도시적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현재 인구는 약 79억 정도가 됩니다. 이제 2030년 85억 명 그리고 2050년에 97억 명 정도 된다라는 게 유엔의 예상입니다. 2100년에 100억이 넘어간다라는 것들은 예상치이긴 하지만 참 믿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대부분은
도시에서 살게 되고 우린 이런 급격한 인구 증가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가는 단순히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 도시화 인구 증가가 도시화와 관련이 있을까를 보게 되면 이런 예측을 통해서 보면 현재 33개 정도의 1000만 이상의 도시가 앞으로 43개,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과 같은 도시가 10개 정도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현재 50만 도시가 약 1000개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50만 도시로 인구 증가가 되는 도시들이 1248개, 그리고 30만 신도시가 250개 정도가 새로 나타난다라는 게 유엔의 예측입니다. 여러분, 도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 그리고 우리가 도시에서 혜택을 받는 인프라, 바로 우리가 도시로 모이는 이 이유가 에너지에 의해서 작동이 됩니다. 현재와 같은 에너지, 화석 에너지 기반의 도시, 앞으로 이렇게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현재와 같은 방식의 도시로 미래의 도시가 작동 가능한가에 대한 가장 큰 의문이 현재 도시의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는 화석연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화석연료를 소비하는 것들은 도시가 대부분인데 현재도 심각한 문제의 기후변화가 앞으로 이렇게 인구가 늘어서 도시가 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후손들이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러한 미래 도시의 모델로서 저희는 새로운 도시의 비전과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과거에는 없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들은 바로 첨단 기술의 발생이고 이 첨단 기술이 우리에게 문명으로서 새로운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게 합니다. 지난 산업혁명 이전의 도시를 보게 되면 바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매연과 그리고 더러운 도시의 환경입니다. 19세기 말 런던 타임즈는 런던을 악의 소굴, 질병의 원인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런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내연기관과 전기가 이런 새로운 도시 모습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그림은 스위스 태생 프랑스 건축가인 르꼬르비제가 1935년에 제안한 빛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바로 전기와 내연기관에 의해서 바로 당시의 첨단 기술인 전기와 내연기관에 의해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시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미국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브로드에이커 시티입니다. 이 그림은 앞에 보이는 이 에어롯이라고 하는 그림은 마치 지금으로도 우리가 보는 드론과 같은 1인용 퍼스널 스마트 모빌리티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저 그림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덜 실현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의 도시의 그림은 단순한 미래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바로 도시계획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시대의 최첨단 기술인 산업혁명의 결과인 바로 첨단 산업과 기술을 통합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계획들이고 이러한 첨단 기술과 산업을 시민들이 체험함으로써 이를 공감하고 따라서 이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게끔 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바로 도시가 새로운 기술의 체험장이자 테스트베드, 즉 리빙랩과 익스페리먼탈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왔고 바로 이런 산업의 기반이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는 건설로 대표됩니다만 도시는 바로 소비재 및 재료산업 등 후방산업을 창출하는 전방산업이자 지식산업입니다. 바로 전자공학의 가장 매력적인 시장은
바로 도시라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가구, 커튼월, 싱크대, 그리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 책상과 우리가 지금 촬영하는 이런 교육 방식, 이 모든 것들은 지난 산업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물이고, 우리는 이것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용이나 또는 특허에 대한 비용들을 지불하거나 지불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0년 동안 학문과 전문 분야를 주도해 오는 데 기여를 하게 되고, 특히 서구 산업을 지속적으로 견인해온 매력적인 시장이 도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에 대한 건설의 의미와 전통적인 도시라고 하는 학문과 산업적 의미에 대한 차이가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이 그림에 대한 차이만큼의 이 도시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제일 위협적인 오해이고,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이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업화 그리고 경제화를 통해서 지난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도시 모델인 빛나는 도시에,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시대의 스마트 도시인 이 빛나는 도시 모델을 근대화를 통해서 또는 산업화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신도시에서 실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택 문제를 해결해 왔고, 그리고 대한민국 GDP의 상당 부분을 시공, 건설 산업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이 삶의 터전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난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통합되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공과가는 전문 분야나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공과가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지난 산업혁명의 스마트 도시를 현재 실현해온 거의 몇 안 되는 국가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경제적 성장에 어떤 엔진 역할을 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지난 산업혁명의 스마트 시티는 지난 산업혁명 이전에 도시가 악에 속을 질병의 원인이었듯이, 화석연료 기반의 도시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또 다른 인류를 위협하는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가 우리가 새로운 도시의 모델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도시의 문제, 우리로 보면 협의적 의미의 도시의 학문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를 기반으로 한 관련 산업들이 새로운 미래의 도시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산업혁명, 그리고 전자공학회에 어쩌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기반이 되는 이 전기로서의 첨단 기술이 어떻게 도시의 변화와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리고 이 세계적 문명에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지난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도시는 아니지만 현재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그리고 인더스트리 4.0으로 현대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베를린은 도시계획에서는 전기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 전기 트랜스포메이션을 아주 직접적으로 시도하고 종합적으로 이것을 도시에 적용한 나라는 바로 베를린입니다. 1890년대 전기산업이 독일 산업 총생산의 40%를 기여합니다. 1913년 독일은 전 세계 전기 제품 교역량의 50%를 차지하고, 여기에서 베를린은 이 전기 산업의 50%, 그리고 라디오의 경우는 63%, 그리고 전보 전화는 37%의 전체의 생산과 그리고 이 시대의 전기에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베를린은, 독일은 이런 지난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였을까요? 저희 생각으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에서는 도시의 근대화에 대한, 현대화에 대한 측면을 공중위생법이라고 하는
도시계획법의 근간이 되는 법이 언제 만들어졌는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1848년에 영국이 만들고 그리고 1870년대 후반에 독일이 이 법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의 격차는 약 30년 정도가 나타나게 되고 보시는 그림처럼 당시의 경제력은 철강을 얼만큼 생산하느냐에 대해서 보게 되고 이런 철강 생산 능력이 영국이 산업혁명의 주도자로서 전 세계 생산되는 다양한 공산품의 3분의 1을 생산을 하고 철과 면제품은 2분의 1 그리고 무역의 3분의 1을 관장했다라는 것들이 당시의 기록들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1900년대 독일이 철강을 추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1800년대 이전에는 엄청난 격차를 갖게 되고 따라서 독일은 지난 산업혁명에 발생했을 때 변방의 국가였고 베를린은 그런 부분에서 어찌 보면 당시로 보면 세계 경제나 기술을 주도하지 못하는 도시였고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에 전기를 들여오게 됩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상징적인 빛의 여신이라는 그림인데 포스터인데 베를린 전기박람회 그림입니다. 이런 매연이 나오는 검은 도시를 빛의 여신이 바로 밝게 해주는 이런 의미입니다. 전기산업이 전 세계의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생산활동을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전구는 에디슨이 발명을 했지만 그 특허를 사서 첫 번째 아크램프를 독일은 베를린의 가로등으로 쓰게 됩니다. 이 의미는 전기로 밤에 불을 밝혔고 지하를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지하도를 밝힐 수 있는 빛을 만들어내는 것들이고 기차를 처음 발명한 영국의 특허를 다시 전차로 해서 도시를 확장시켜서 도시를 커지게 하고 통근의 개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 세계 최초의 엘리베이터를 미국의 오티스가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지멘스가 전동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아는 고층 건물의 기본적인 모델을 만들었고 현대 도시가 이런 높은 건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구인 엘리베이터를 바로 1880년 미넨 박람회에서 선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아파트를 최초에 만들어내게 되고 이 아파트는 지멘스 등 여러 회사들이 전기를 적용한 아파트를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 알고 있는 건물 내부의 전기 시스템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모델들을 실질적으로 실험해보고 특히 중요한 것들은 공동주거가 가능한 즉 아파트가 가능한 이 부엌을 가전을 통해서 실내로 들여오게 되면서 여인들에게는 시간을 제공을 하고 그 시간의 제공이 사회적 참여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주방, 온수가 나오는 욕실, 넓은 채광창을 가질 수 있는 서로의 주거의 기준들이 바로 전기의 도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공장에 전기를 도입하면서 유리철 등 새로운 소재와 함께 전기를 건축에 활용하면서 공장이 더러운 곳이 아니라 깨끗한 곳으로서의 일터를 전환해 주면서 생산 방식이 바꾸어지게 되고 이것이 그 당시에 전 세계 최첨단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아에게 즉 전기회사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또 저희가 알기로는 이런 강전을 약전으로 만드는 게 통신의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 이런 통신 시설들을 베를린에 집적화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라디오와 함께 우리에게 바로 새로운 미디어의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또 오페라를 영화로 만들어서 오페라와 같은 이런 공연이 대중문화로 전환이 되게 되고 첫 번째 영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새로운 미디어들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기를 그 당시에 꼭 이 사람만은 아니지만 이 페터 베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도시와 건물에 융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전기를 바로 이 첨단 기술을 우리의 삶에 도입하게 하는 것들이 도시이고 그 과정에 도시계획과 도시설계가 당시로는 도시계획이나 도시설계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 시절에 피터 베렌츠라는 이 전문가가 바로 첨단 기술을 우리의 일상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은 예술을 우리의 일상에 접목시켰다라고 하면 또 다른 건축의 어떤 영역이 바로 첨단 기술을 우리의 일상으로 전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문화라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는 밤을 극복하고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빛을 확보하고 그리고 도시의 토지 이용을 고도화하는 고층 건물을 통해서 우리는 전기 엘리베이터 그리고 온수와 목욕을 할 수 있는 전기 펌프 그리고 도시를 확장하는 전차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도시의 문화를 갖게 됩니다. 이 문화의 기원은 결과적으로 스탠다드에서 만들어집니다. 전기에 대한 내용들이 상업화되고 그리고 이 문명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탠다드를 선점을 하게 되고 이러한 스탠다드는 결국은 기초과학들을 촉진하게 해서 독일은 지멘스, 가우스, 헤르츠, 옴, 베버 등 우리가 아는 바로 이 단위, 기초 단위 그리고 스탠다드를 선정하면서 기초과학을 촉진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엑스포를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체험을 하게 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첨단 기술이 갖고 있는 이로움들 그리고 그것을 상업화할 수 있고 산업화할 수 있는 기회를 엑스포를 통해서 전파하는 것들이 됩니다. 결국 기술적 진보가 공공개혁을 촉발하게 되고 현대 베를린을 행복하고 윤리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도시적 차원의 공동 진보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역할들을 도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결국 첨단 기술은 도시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삶의 질과 생산의 혁신을 높이게 되는 바로 그 장면이 저는 첨단 기술이 우리에게 쓰임새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이로운 첨단 기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이로운 기술은 언제든 도시는 환영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게 해준다는 것들입니다. 그 결과 지난 산업혁명에 뒤처져 있던 베를린은 이제 EU 시대의 유럽의 수도 역할을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어찌 보면 발원지 역할을 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의 그 기원지로서 세계적인 문명과 문화의 발신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독일, 오늘날의 베를린, 지난 베를린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라고 하면 그 과정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해왔던 수많은 노력과 그런 이 학자들, 전문가들의 노력이 이곳에도 그만큼 투영되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럼 과연 도시는 뭐냐라는 것들입니다. 도시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집트의 상형 문자입니다. 도시를 상징하고 바로 인터섹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터섹션의 의미는 단순한 통과의 통로가 아니라 지식의 교류, 문물의 교역,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이동과 만남 등이 일어나는 길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영역 속에서 우리는 안전과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이곳에서 우리는 생활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도시라는 것들이 상형 문자로서 존재한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학문과 기술들의 이름이 바뀌어도 바로 도시라는 학문은 변하지 않게 도시였고 그리고 건축 역시
역사 이래로 그 이름이 바뀌어 나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변함없는 가치 중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지속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슈를 이곳에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도시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진화해 왔느냐입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이래로 우리는 항상 삶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왔고 생산의 혁신을 하려고 노력해온 것들이 도시의 역사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도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마다 우리는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문제와 새로운 수요를 우리는 그동안 축적된 우리의 지혜와 함께 그 시대의 첨단 기술로 해결해 왔고 대응을 해온 것이 바로 현재 도시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스마트 도시의 역사이고 도시는 항상 스마트 도시가 되고자 하는 노력들을 지속해 왔다라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첨단 기술은 미래의 기술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 설계의 그 기반은 현재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과거이고 그리고 이미 와 있는 미래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서 우리가 지속시켜야 할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런 미래 기술 중에서 우리가 한 선택들이 결과적으로 오늘날 문명과 문화를 이끌어왔고 세계를 주도해온 도시들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미래 기술은 모든 도시에 다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도시들에서 만들어져 왔고 그런 도시들이 결국 전 세계를 주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시사를 보게 되면 이런 첨단 기술과 그리고 이런 도시의 스마트화 과정을 지속하지 못한 도시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는 서양 문명의 기원지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보는 역사 유적만을 볼 수 있게 되고 르네상스의 거점이었던 피렌체는 관광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라벌, 경주는 과연 1000년 전 사람들이 현재의 경주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서울, 그리고 뉴욕, 런던 등 이 시대를 주도하는 도시들이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세계 문명과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가 이 첨단 기술들을 우리의 지혜와 함께 어떻게 융합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는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도시들 중 많은 도시들이 이제 국가 경제력의 지수를 나타나는 세계 도시의 국가의 경제력에 도시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한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 서울이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국가의 경제보다 크고 남아프리카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제력보다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도시들은 현재 도시 생태계라는 것의 회복에 중요성을 인지하고 창조적 산업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그 중심에 첨단 디지털 제조,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20세기 도시의 20세기 산업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유산은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도시 생산의 대표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도시는 살고 일하고 여가 문화를 즐기면서 즉 놀고 이것이 교육과 산업을 촉진시키는 이런 생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공장이 환경적 이유, 사회적 이유, 시끄럽고 냄새난다는 이유로 도시 바깥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도시는 소비와 서비스 산업만 남게 됩니다. 도시는 전통적으로 인재 육성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곳이었지만 생산 기능이 도시 외곽으로 나아감으로써 서비스 산업만 남게 되면 서비스 산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부를 많이 하거나 자격증을 가진 금융, 법률 등 고도의 서비스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단발성 육체 노동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이런 산업만이 남게 됩니다. 20세기의 도시의 위기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인재가 도시에서 육성되느냐. 그 해결을 바로 디지털 전환이 해주게 됩니다. 결국 21세기의 도시는 디지털의 혁신적인 발달과 이것을 통해서 생산 기능의 회복이 되고 그럼으로써 도시 생태계가 재생이 되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서로 융합이 돼서 다시 도시는 인재가 만들어지고 도시 생산 공동체와 산업 생태계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이 중요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들입니다. 이 일들이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의 로어 맨하튼, 텍시티, 보스턴,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이 대표적인 그런 도시들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바로 새로운 산업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집니다. 인터넷 서점으로 출발해서 월마트보다 더 큰 전 세계 소매업을 하고 있는 아마존. 방 하나 없이 힐튼 호텔보다 객실을 더 많이 운영하고 있는 에어비앤비. 은행 지점업 하나 없이 지금 전통적인 금융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온라인 뱅킹 시스템들. 이미 영화관을 위협하고 비디오 가게로 출발한 넷플릭스가 이제 전 세계에 이런 새로운 영화 그리고 드라마 등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런 미디어 산업들을 주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이런 새로운 도시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구글을 해서 스마트 도시를 조회하면 이제 거의 한 6억 건 정도가 그 사람들이 스마트 도시를 미래 도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도시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스마트 도시라고 얘기할 때 그 답은 이제 그리 틀리지 않는다라는 것들입니다. 전문적으로 보면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에 얘기했던 지속 가능한 도시, 미래 도시, 컴팩트 시티, 에코 시티, 살기 좋은 도시, 디지털 시티, 회복력 높은 도시들 이 모든 개념들이 종합되면서 스마트 도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 도시의 방향은 스마트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도시라는 것들에서 스마트의 의미를 보게 되면 스마트는 what to do, 무엇을 할 줄 아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how to do,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설정하는 도시들이 좋은 도시들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첨단 기술에 깜짝 놀랄 만한 기술들, 영화에서 보는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할 일들을 명확히 하는 도시들이 바로 스마트 도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들을 모두 투입한다라는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책무를 다한다라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도시 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처럼 바로 온고지신입니다. 옛것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들이지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들은 어찌 보면 자주 일어나지도 않지만 그런 노력보다는 매일 조금씩 좋아지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도시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또 하나의 이 스마트 도시의 의미는 바로 컴퓨터를 팔고 있던 IBM이 그리고 통신 장비를 만드는 시스코가
스마트 도시를 미래 전략 사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구글, 시멘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일본의 기업들도, 그리고 중국의 기업, 그리고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들도 이제 미래의 그 회사의 주력은 아닐지라도 중요한 분야를 스마트 도시로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부분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실패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바로 이것이 미래의 새로운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미래의 상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EU와 같은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도시별 스마트 챌린지 등 국가와 정부도 이것을 참여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이것에 대한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인 관점에서도 이 방향은 이제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 OECD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런 언택트와 리모트 클래스 또는 업무가 가능한 기반 시설을 갖춘 도시는 빠르면 2022년 말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차량 및 보행량들이 코로나 이후에 현격한 감소를 보였다라고 하면 이런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젊은 인재들이 도시로 유입됐다라는 것들을 중요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OECD의 연구 결과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바로 이러한 스마트 도시 인프라를 갖춘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와의 격차는 더 커질 거라는 예상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스마트 도시화는 더욱 가속되고 스마트 도시로 사람과 기업들은 더욱더 몰릴 거라는 이런 유추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스마트 도시에서 얘기하는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은 뭐냐라는 것들입니다. 이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말은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프랑스어에서 왔다 그러는데 바로 땅 밑에 묻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상하수도, 전기 등 수많은 것들이 지금 도로 밑에서 우리의 도시에 작동을 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은 이제 embedded, ambient, 우리 주변에 어디에든지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기반 시설은 스마트 도시의 기반 시설들은 바로 5G와 빅데이터라고 저희는 도시 측면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5G와 빅데이터는 전통적인 도로나 버스, 지하철들과 같은 이런 기반 시설을 더욱더 고도화하고 이걸 통해서 시민들이 단순한 이것을 기술적인 것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시민 생활에 밀접한 도시에서의 어메니티, 즉 도시 자원으로서 인식하게 될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산업 인프라와 문화 인프라 그리고 친환경 인프라들을 바로 이 스마트 첨단 우리가 얘기하는 ICT, IoT 등이 가능한 그리고 특히 전자공학화에서 하고 계시는 수많은 기술들이 그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다른 기반 시설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라는 것들이고 이걸 통해서 삶의 질이 더 좋아지고 생산 혁신이 가속화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더욱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바로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처리 보관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기반 시설들이 새롭게 나타난다는 것들입니다. 결국 빅데이터는 AI로 가게 되고 이것에 대한 이제 수많은 영상 데이터에 대한 처리 보관 활용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게 되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택시 버스 같은 대중교통 역시 스마트 모빌리티로서 이런 데이터 확보와 함께 새로운 모빌리티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 자체가 산업이기도 하고 기술이고 또 다른 산업의 기반 시설로서 경쟁력과 새로운 시장을 창출시킨다라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도시에서 첨단 기술과 가장 인터랙션이 큰 활동은 바로 이동, 거래, 이벤트, 교류, 유지관리, 장소 정보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대부분의 첨단 시설들은 모빌리티로 수렴이 됩니다. 도시에서는. 저희가 아는 것들은 이건 감히 뭐 제가 지금 전자공학회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뭐 저희가 조사한 이런 기관들에 의하면 미래 기술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첨단 기술은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증강현실, 초연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뭐 이 말이 다소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이것은 저희는 인공지능으로 결국 귀결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의 실수를 줄여주고 도시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시스템적 측면이라고 보면 결국 이런 AI의 개념과 모빌리티의 개념의 접근이 가장 긴밀하게 될 거라고 저희는 도시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속에서 대한민국의 기반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스마트 기술은 IT와 통신 등 이것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전 세계 1위고 세계 최고 수준, 세계 최대입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하셔서 볼 게 대한민국의 도시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대한민국의 5위입니다. 이 두 분야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느냐가 저는 스마트 도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대한민국의 인력들을 보게 되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이런 스마트 기술들을 가장 잘 활용하고 창조적인 역량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즉 기술과 도시를 만드는 역량, 사람이 가장 잘 어우러져 있는 나라인 대한민국.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서 스마트 도시를 미래의 주력 사업으로 선정한 기업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 도시를 잘 만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 중에 스마트 도시를 미래 시장으로 또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업들이 없다라는 것들이 바로 저는 이런 상호 인터랙션이 없는 문제와 도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또 도시에 대한 오해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집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미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들은 교통, 방범, 방제 등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EU를 보게 되면 거버넌스, 에너지, 산업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스마트 계획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들을 다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스마트 도시를 본다라는 것들입니다. 결국 스마트 도시는 수요자, 공간 및 장소, 산업 중심으로 적은 단위부터 큰 도시까지를 통합적 계획으로 해서 도시 생태계 회복과 그리고 새로운 도시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든 사업을, 모든 상품을 포괄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저희 생각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전체 분야, 의료복지, 교육, 시설물 관리, 문화관광으로 그 스펙트럼을 넓혀서 관련 분야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인데, 저는 그 촉매가 바로 첨단 기술을 하는 전문가와 학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도시 계획과 도시 설계, 그리고 그 새로운 문제와 수요에 대해서 그 수요가 있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동의를 잇는 시민들에게 기술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그것을 설득시켜 줄 수 있는 촉매 역할과 이해를 확장시킨다라고 하면 스마트 도시는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일 뿐만 아니라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런 문명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저는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스마트 도시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메뉴판이 있는가? 올림픽부터 엑스포, 그리고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러내온 이런 국가적인 경험, 5G 세계 최초, KTX, 그리고 지하철, 마을버스, 그리고 인천 영종도 공항까지의 전체 교통, 그리고 수많은 전자지불 방식, 그리고 스마트 서비스, 디바이스, 스마트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가버넌스를 다 포괄하고 있는 이런 첨단 산업적 영역, 그리고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와 앞으로 새로운 스마트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정부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메뉴판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수요에 어떻게 이것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느냐에 대한 이 방안을 이제 집단지성으로 분야를 넘어서 함께 생각해 볼 이런 때도 됐고, 이것이 저는 미래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도시적 관점에서의 이해들이 시민들에게, 그리고 시장으로서 시장에 진출하는 그 순간들이 결과적으로 다시 우리의 삶의 질과 향상과 생산성의 혁신을 갖고 오는 것이 전 세계적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우리의 사용 방식과 우리의 상품들이 인류적 기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 방법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인재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앙트레프레누아르,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는 우리 개념으로 바로 인재입니다. 이 인재가 주변 사람들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은 이런 창조적 역량과 함께 풍성한 문화가 있고 개방성이 높은 도시 여건, 그리고 도시 자체가 살아있는 실험실이고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서 도시 자체가 이런 새로운 생각들의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살고 일하고 여가 문화가 어우러진 이런 부분에 스마트 인프라가 공급이 돼서 바로 이들을 통해서 개방과 참여, 공유, 분배가 일어나는 바로 사람 중심의 첨단 기술과 산업의 연계, 이것이 바로 저희가 지향하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보기 전에 바로 특허를 사와서 자기 도시에 접목을 시켜온 베를린, 이 베를린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지난 산업혁명에 참여하지 못하고 현재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유일한 국가인 대한민국이 바로 지난 세기의 베를린과 저는 데자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를 사오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특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확산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여하느냐가 어찌 보면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전화기를 만들 때 대한민국은 아무런 역량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와서 우리가 본 이 전화기, 지금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세대들이 모르고 있는 이 전화기는 우리가 만들 수 없었고 남의 것들을 쫓아서 만들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화기는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우리는 인지해야 하고, 그것을 통한 자긍심이 우리의 어떤 미래의 산업과 그리고 학문 분야에 저는 견인차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명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보게 되면 옥자는 우수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칸느 영화제에서 출품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칸느 영화제는 바로 극장에서 개봉을 해야 되는데 넷플릭스 통해서 개봉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옥자가 대한민국에 주는 시사점은 바로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미래적 공급 방식에
새로운 콘텐츠를 대한민국이 만들었다라는 것들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공급한 영화가 칸느 영화제 이슈가 될 정도의 상품. 결국 봉준호 감독은 바로 다음 상인 아카데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견인차라는 것들입니다. 더욱 중요한 건 바로 메타버스를 주도하는 이 에스파라는 걸그룹입니다. 만들면서 바로 자기 아바타를 만들었고, 이 메타버스를 주도하는 것들에 우리가 앞장서 있고, 이 모든 메타버스의 기반은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바로 이 아바타와 걸그룹이지만 이 자체는 첨단 기술이 깔려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쨌든 기쁨을 주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도시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지난 세기에 처참합니다. 근대 도시라는 것을 대한민국 포탈에 쳐보게 되면 식민 시대의 건물들, 그리고 우리를 침략했던 국가의 모습들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구글에 쳐보게 되면 미래의 도시의 모델들, 앞서 보여드렸던 미래의 도시의 모델들을 고민한 흔적들이 이곳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근대 도시에서 대한민국의 격차는, 우리는 식민지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적 역량들조차의 존재감이 없었던 시절이라고 하면, 바로 스마트시티를 쳐보게 되면 잘은 모르겠지만 계속 뭐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을 쳐봐도 대한민국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모델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새로운 분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새로운 미래 도시의 시장, 그리고 학문적 종주성과 그리고 산업과 기술의 선점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로 첨단 기술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스마트시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드는 분야의 실질적인 전문성은 더욱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의 기회와 인류적 기여를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미래 도시 모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험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계획들은 대부분 제가 주도하거나 참여한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 과연 그러면 이런 도시 경험들이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봐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들께서 많은 논의와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도시라고 보시지 마시고 이런 첨단 기술에 의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모습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사진 한 컷입니다. MBC, SBS 프리즘 센터, YTN 본부, 동아일보 본사, 그리고 CJ 엔터테인먼트, JTBC, 그리고 누리꿈 스퀘어가 있습니다. 대략 보이는 건물의 1년에 매출 생산량이 한 10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시는 이 장소가 바로 어벤져스가 촬영된 장소입니다. 이곳은 이런 도시가 만들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바로 디지털 미디어로 특화된 스마트 도시 생태계, 여기에는 1000개의 아주 스타트업 벤처부터 대기업까지, 그리고 5만 명의 창조적인 근로자가 있고, 그리고 미디어 산업의 전체 스펙트럼을, 기획, 생산, 판매를 다 갖추고 있는 이런 도시 생산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장소에서 가장 많은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새로운 문화를 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디션 프로그램, 그리고 강남 스타일, 또 어벤져스, 이런 수많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문화, 즉 한류와 디지털 미디어 문화의 새로운 문화의 발신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는 문명과 새로운 문화가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도 이런 게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새로운 도시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그 기반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직접 역량과 산업적 역량들이 결집되어 있다는 것들입니다. 1997년 난지도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에서 난지도를 이해하는 분들은 이런 쓰레기장이었던 부분과, 그리고 정선의 이런 도시 팔경에, 한양 팔경에 들어갔던 이 과정이, 이 평화로웠던 섬들에 우리는 문명이라는 이유로 해서 문명의 부작용들이 이곳에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쓰레기가 버려지고 30년 동안 만들어진 이곳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쓰레기산이었던 이곳이 이제 아이들에게 되돌려져서, 이곳은 어찌 보면 쓰레기장을 공원으로 만들었지만 이것을 산업으로 해석해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쉬운 나무를 심는 기술부터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는 최첨단 산업이 모여져서 만들어낸 스마트 공원의 대표적인 부분들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많은 쓰레기 처리 기술들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의 결과적인 목적은 바로 쓰레기장에 어린이들이 온다라는 것들입니다. 아무런 생산도 없고, 그리고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문화도 없었던 이 모습이 바로 난지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뉴욕 센트럴 파크기의 월드컵 공원과 2002년 월드컵 게임을 이루어졌고,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과 문화의 발신지 역할을 하고 하는 이런 곳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도시계 설계와 첨단 기술의 집적과, 그리고 정보의 투자를 통해서 우리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그리고 환경적 가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결과 쓰레기산이 스마트 그린 도시화로 바꿔지고, 이것은 이제 새로운 문명적 측면에서 산업의 그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디지털 미디어 컬처와 그리고 미래 산업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 것들을 우리는 실증하게 됩니다. 제가 외국에서 조금 이것으로 유명한 이유는 계획을 하고 만들어진 도시가 외국에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실현할 수 있고 어떻게 계획을 했는가. 그 계획의 핵심은 기획이고,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과 관련 산업들과의 역시 융합을 통해서 해결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도 2000년에 미래 산업과 도시 환경을 결합하는 새로운 미래의 도시의 모습들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로 갖추어진 도시들, 2000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갖추어지기 위해서 당시로는 몰랐지만 레이더, 지금은 라이더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그 가로등들과 접목해서 좌표를 주는 이런 미래적 모습들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해되기를 바라면서 만들었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도시계획적 원칙들로 도시계획의 원칙과 함께 새로운 산업들에 대한 원칙들도 함께 만들어서 증강장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산업들을 결집하자라는 것과, 특히 맞춤형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들을 당시에도 끊임없이 모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는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외국에서 더욱더 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엔 그 자율주행 버스를 누비는 계획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만든 첨단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전 세계에는 자율주행을 체험해 본 사람과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도시는 이제 다른 나라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기술이 인정받았을 때 이제 이 기술은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 기술로서의 첨단 기술로 전 세계에 새로운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이제 전 세계 도시 문명이 전환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 서비스가 서울 상암동에서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듯이 자율주행차를 부르면 되는데 서울시는 앞으로 강남과 여의도 등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심을 달리는 검은 승용차. 쓰레기장이 서울 도심이 됐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차가 정지하거든요. 이런 자율주행차를 대중교통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서울 상암동에서 처음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고 자율주행차를 불러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국내 첫 자율주행차 상용화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가 다음 주부터 상암동 일대를 오갈 자율주행차인데요. 처음 한 달 동안은 무료로 내년 1월부터는 요금 2,000원을 내고 탈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쓰레기장이 도시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 미디어 도시로 만들어졌더니 이제 도시 자체가 진화해서 스스로 진화해서 새로운 미래 기술의 리빙랩과 테스트 베드가 되고 바로 새로운 기술이 이곳에서 실증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가 진화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바로 이것은 대한민국 또는 어쩌면 전 세계의 첫 번째이고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 기술들이 바로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실험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도시가 저는 미래에 가장 의미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도시 설계는 이러한 목적으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을 했지만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들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지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용산 전자상가입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 전자공학회에서 도시에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IT 산업의 어떤 요람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적법하든 적법하지 않든 간에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던 용산의 지금 현재 상황은 쇠락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곳에서는 4,000개 소상공인들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미래의 꿈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급격하게 사라져버린 것들은 바로 기획과 제조 역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용산을 통해서 강조하는 제 사진입니다. 바로 용산에는 크래프트와 디지털의 공존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장소는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새로운 산업의 어떤 융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시를 생기 있게 만들고 다시 한번 미래 산업의 거점으로서 시장과 제조가 같이 있고 그리고 AS까지 가장 잘 갖추어진 스펙트럼이 있는 것들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생산의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저희는 이런 미래의 비전 속에서 전자상가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핵심 거점 시설로 기존에 있는 퇴락하고 그리고 이미 상점들이 떠나간 한 상가를 개조합니다. 이곳에 이제 저희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고대, 연대, 숙대, 시립대의 학생들이 이곳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해커톤이 국내에서 처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곳은 이제 기회의 장소로서 생각이 있으면 시제품을 만들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이런 거점 시설을 이곳에 저희 도시설계가들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망치부터 컴퓨터 뉴머셜 컨트롤이 가능한 첨단 기계를 다 구축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누구든지 내가 한번 이런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오면 바로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장비를 한번 갖춰 보고 있고 창업에 의한 상업화 그리고 법률 등 전 과정을 한번 서울시에서 지원토록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지만
매달 3,000명 정도의 이용객, 그리고 이미 이곳에서는 약 한 14건 정도의 창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바로 용산 상상가라고 하는 시제품 제작과 창업을 할 수 있는 거점이 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커톤의 새로운 성지처럼 되었습니다. 역시 UN 해비타트 등 현재 이 실험률이 높은 도시들과 국가들에서 바로 저러한 쇠락한 공간에 새로운 시스템만 넣으면 바로 기회의 장소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UN 해비타트와 이런 부분들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것들을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창업과 창직을 하는 데는 첨단 기술 기반의 새로운 산업 인프라가 필요한 거고,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첨단 시제품 제작소와 그리고 메이커 스페이스, 창업지원단이 결합한 새로운 모델들입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잘 아시는 서울시청업 광장입니다. 이 광장은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교통교차로였습니다. 이 교차로가 시청 앞 광장이 되게 됩니다. 이 광장이 되게 가능한 것들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의 바로 첨단화와, 그리고 이것을 첨단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이런 대중수단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트랜잭션 시스템들이 결합돼서 사람들의 교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니 바로 이것이 광장이 되게 되고, 이 광장의 첨단 기술은 바로 여기서 뛰어노는 어린아이들, 가장 복잡한 교차로에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드라마 같은 감동, 그리고 특히 여기서 저렇게 웃고 즐기는 아이들의 체험은 다음 세대의 이 장소에 대한 체험으로서 남게 됩니다. 결국 이 시대의 첨단 기술의 결집을 통한 교통체계의 개편은 저 아이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게 한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런 스마트 도시의 개념들이 이제 대한민국 시범 사업들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과 그리고 관련 분야의 참여들이 필요하지만, 오늘과 같은 이런 강연을 통해서 전자공학회와 같은 이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첨단 기술과 산업, 그리고 학문의 전문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라고 하면 이런 도시들은 정말 살기 좋고 풍요로운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도시의 미래는 결국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도시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기후변화, 그리고 코비드-19 도시화가 있지만 결국 이 모든 도시를 위축시키고 위기로 만들었던 이런 것들이지만, 역사를 통해서 도시는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해 왔고 다시 활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는 곳으로서 우리들에게 많은 행복과 평안을 주는 것들이 도시입니다. 저희 도시 설계는 바로 풀과 같습니다. 지휘자, 지휘를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로 첨단 기술을 저희가 만들고 쓸지는 몰라도 이 악기를 다 연주할 줄 모르는 저 지휘가가 이것을 이해하듯이, 그리고 이 지휘자의 목적은 이 음악을 바로 여기 앉아있는 청중, 즉 시민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연주자들이 시민을 바라볼 때 시민의 입장에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연결하는 것들입니다. 도시 설계는 풀입니다. 글루.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산업과 여러 기술들을 서로 연결해 주면서 각각의 정체성은 유지하지만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 드리는 것들이 저희 도시 설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주자의 기쁨뿐만 아니라 바로 그 기쁨이 시민들과 일반 대중, 그리고 즉 우리, 과거의 우리, 현재의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에게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바로 도시설계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설계의 역할들을 잘 활용해 주셔서 하나의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각 분야를 지원하거나 이것을 일상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환경으로 전환을 하는 이런 학문으로 바라보시는 이런 이해가 앞으로 스마트 도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도시설계는 시대 정신은 시대 문제 해결로 봅니다. 화석연료에 의한 탄소 발생은 결국 화석연료의 저감과 그리고 탄소 발생을 줄이는 것이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기 전까지 저희 도시설계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소통들과 이해를 위해서 소통과 연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더욱 중요한 것들은 이런 새로운 급격한 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저희는 사람과 기계와 기계의 소통들이 더욱더 중요해진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중심에 저희는 빅데이터와 ICT, 5G로 대표되는 AI의 중요성들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반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의 생태계를 만들고 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 생산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가치로서 바로 포용과 공유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새로운 미래의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첨단 기술과 도시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모두 함께 동방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적 발전과 새 인류적 문제 해결을 조금은 같은 선상에서 맞춰보자라는 것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단기적 목표이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홍보 또는 계몽이 저희가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현재 학문적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에너지 믹스, 결과적으로는 화석연료의 저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에너지를 어떻게 믹스하고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해서 첨단 기술이 낭비와 잉여를 해결해 가야 된다라는 이런 목적과 산업의 좌표를 좀 제시하고자 하는 것도 또한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 도시 생태계는 스마트 에코 플랫폼입니다. 도시는 거주, 일, 여가 문화의 융합을 통해서 산업과 교육을 촉진하는 이런 진화하는 도시 생태계입니다. 전통과 첨단 디지털 기술의 만남,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새로운 산업의 융합을 활성화해서 도시 문제 해결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것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야 하고 작은 장소에서 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 시민 중심의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도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해서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 생산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들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항상 체험, 공감, 감동, 확산이 도시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첨단 기술 역시 이러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산업화 또는 상품화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을 저희가 만들었던 이 시점처럼 이제 앞으로의 이 그림은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이 부족한 이 그림이 대한민국의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집단지성 그리고 그것을 모더레이션 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역량 높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새로운 도시의 비전을 만들 때입니다. 그 비전이 결국 미래의 행복과 함께 사람 중심의 스마트 도시, 즉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도시는 비전을 만들고 이것에 대한 해결과 그리고 좀 더 나은 방향은 전문 분야에서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서로를 연결하는 풀과 같은 연결로 보다 나은 그리고 보다 융합된 상생의 어떤 새로운 가치들이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더욱 기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강연을 통해서 전자공학회에서 좀 더 도시를 만드는데 많은 참여와
기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도시 모델의 어떤 선도하는 또는 기여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 교수님 오늘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전자공학 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이슈들하고 또 이제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각에서 또 이제 더 그러니까 넓은 시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이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좀 질문이 들어왔어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제 이 스마트 시티에서는 이제 인재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재들의 교류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현재 보면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제 뭐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 이제 대학교인데 대학교 같은 경우에 현재는 이제 도심에 있다기보다는 이제 도심과 좀 떨어진 곳에 이제 주로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스마트 시티가 이제 더 활성화되려고 하면은 뭐 이 대학교의 뭐 특정 기관이 이제 그 도심으로 좀 더 들어와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근데 또 이제 대학교의 그런 교육기관들이 이제 도심에 들어오려고 해도 사실 이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또 뭐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예, 먼저 그 대학이 도심에 있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학 자체 캠퍼스들이 지금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조적 활동이나 그리고 전통적인 학문의 그를 증진하기 위해서 장소적으로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첫 번째 고민 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학의 기원은 홀입니다. 홀과 코트야드로 출발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대학에서는 우연한 협력과 그리고 우연한 협력을 통해서 서로 다른 분야들이 토의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나누어 볼 수 있는 이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학의 기원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걸 unplanned collaboration이고 그러면 장소적으로 이런 역할들이 대학에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저는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unplanned collaboration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는 뜻밖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도심에서 무엇을 원하는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그곳에 나갔는데 내가 예기치 않은 즐거움들을 겪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대한 어떤 대학의 수요를 다른 측면으로 대학 내에서 unplanned collaboration이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서렌디피티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장소들이 현재 대학 공간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들은 이미 대한민국 대학들은 IT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는데 공간적으로 컴퓨터 이전의 그 공간과 그리고 심지어는 스마트폰 이후의 공간적 변화에 대해서 사실은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복도와 공용 공간들과 교실의 개념들이 지금 현재의 학문적 특성을 볼 때 변화하지 않고 지속시켜야 될 교육 공간과 이런 그 민첩하게 애자일하게 바꿔야 될 부분, 특히 그 폐쇄적인 공간들을 개방해서 우리가 잘 아는 오픈 데스크나 서로의 생각들을 어깨 넘어 볼 수 있는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바꾸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대학이 도심으로 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대학이 그렇게 갈 수 없고 도심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성이 굉장한 다양한 활동과 도시 활동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부동산적 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학이 도심에 가서 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도심의 공간들을 공유하는 방법들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 대학이 함께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해서 장비를 만들고, 공간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안 쓰는 공간, 저희가 이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도 어그멘티드 프로그래머블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낮에는 회의장이었지만 밤에는 대학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의 사회적 참여 문화나 ESG 같은 시스템들을 이제 한번 협의하시면 대학의 도심에서 필요한 공간과 장비에 대한 확보는 저는 새로운 방법으로 모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캠퍼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들이 어떻게 잘 활용해서 그것의 장점들을 잘 활용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에 학교가 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그것이 도심으로 가야 될 당위성이 있는 대학들과 이걸 좀 구분하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 앞으로 하지 않은가의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가 아는 교육부의 교지 기준이나 이런 그 학교 행정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변화하는 세대에 조금은 좀 부합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학교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뭐 또 다른 질문은요. 지금 이제 앞으로 그 도시화가 이제 더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실 기존에 뭐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들도 충분히 지금 인구가 이제 많고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도시화가 더 많이 된다면 이 이제 규모가 이제 점점 더 증가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이제 가장 좀 효율적인 규모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그런 규모와는 별 상관이 없는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저희 도시에서는 300만 도시 또는 이제 1000만 도시 이런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그 기반 시설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제일 중요하게 보여지는 게 그 글로벌 메가시티 리전이라는 것들이 하나 생기는데 이거는 굉장히 거대 도시 중심입니다. 예컨대 서울, 런던, 뉴욕과 같이 그 태양계의 항성인 태양처럼 주변 도시들이 이 도시의 어떤 그 잠재력과 인프라를 가지고 나누면서 이 도시를 좀 따라가는 약간은 그 위계적인 관계에서 인프라를 쉐어하는 도시들이 있고 또 하나의 도시 형태는 이제 그 별자리 성자 같은 도시들입니다. 예컨대 샌프란시스코나 산호세 그 등을 보게 되면 작은 도시들이 자기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스마트 모빌리티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도시에는 체육관을 갖고 있고 어떤 도시에는 뭐 콘서트홀, 어떤 도시에는 미술관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한 도시에 다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것들을 하나씩 서로 만들면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 만들고 그걸 스마트 모빌리티로 시민들이 쉽게 가게 해주고 또 거대 장비 예컨대 뭐 그 우리가 아는 뭐 최첨단 장비들 뭐 가속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들도 거대 장비들은 같이 함께 만들고 그리고 그 시설들을 공유하는 이런 방법들이 스마트 도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이미 커져 있는 도시들의 경쟁력을 줄이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문제는 좀 다른 문제지만 기존 도시들이 그거 더 커지기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별자리처럼 서로 연계해서 그것을 네트워크 또는 융합하는 방법을 통해서 성장하는 방법들의 두 가지 방법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 도시의 어떤 방향성입니다. 답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사실 질문이 이제 많이 와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사실 현재 당면한 그런 이슈가 이제 코비드 19인데 아까 이제 발표하실 때 이제 코비드 19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시화가 이제 더 진행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이제 코비드 19을 통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제 회의도 많이 하고 뭐 저희 대학교에서는 이제 강의도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하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같은 기술도 이제 많이 발달해서
뭐 그런 게 이제 더욱더 발달하면은 꼭 도시화가 안 되더라도 이제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충분히 뭐 교류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뭐 어쨌든 그 코비드 19의 뭐 영향에 대해서 조금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좀 중요하고 저는 의미 있는 질문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참 많은 고민들이 앞으로 필요할 텐데요. 그 도시의 개념 속에서 집의 개념이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코비드 19으로 원격 수업, 원격 업무, 그리고 원격 회의들이 다 가능해져서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많아지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도시에 왜 모여 사느냐에 대한 부분의 도시 서비스입니다. 그 집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집에서 생활 가능한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 유통, 도시 내 유통들로 인해서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연을 누리기 위해서 그 집을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 이렇게도 있지만 도시 내에서 지금과 같은 주거 양식보다는 조금 더 개방되고 자연을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공원들도 이런 것들에 대응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휴식과 그런 그 여유를 줄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모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도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상호 보완되긴 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여드렸던 이집트의 상형 문자에서처럼 이 인터랙션에 의한 뜻밖의 기쁨입니다. 서렌디피티. 우리가 생각하는 항상 그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 속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기쁨들과 새로운 발견들이나 이런 창조성, 그리고 함께 모여서 대면과 온라인 이런 것들에 구분되는 이런 측면으로 본다고 보면 앞으로 만나야 될 것과 만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더욱더 현명하게 구분될 거지 만나야 할 것들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소통 방식은 더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처럼 소통을 하거나 이런 방법들이나 체험하는 방법이 기술에 의해서 더 실제적으로 다가가긴 하겠으나 당분간은 이런 도시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이나 도시가 갖고 있는 기반 시설에 의한 서비스나 혜택들을 우리가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중요한 이슈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래도 도시는 더 많은 투자와 활력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잘 몰랐던 걸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